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진 설계의 발전과 확대된 성능 기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현행 대진 설계의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성능 기반 대진 설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성능 기반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향후 우리나라 기기 기능을 위한 제안을 갖다 하고, 다섯 번째 현대 설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협업 실력과 설계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드린 후에 소개를 갖다 냅니다. 준비하면서 하여간 과거에 UBC나 IBC라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모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니폼 빌딩 코드와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서 대진 설계의 목표가 생명이나 건강, 재산 및 공공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건물과 구조물의 설계 및 건축, 품질, 유지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세이프티, 라이프 세이프티 같은 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이제 그 이전에 다음과 같이 미국에서는 대진 설계 기준을 만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리포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AT306이라는 1977년도에 나온 것과 시아 블록도 1960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음과 같은 성능 목표를 갖다가 세 가지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 준비하면서도 1960년도에 기준을 갖다가 처음 계획하고 구상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성능 기반 대진 설계라는 것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빈번한 집안 행정에 대해서 건물의 구조 부재가 손상하지 않아야 하고, 그 구조 부재는 수기 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 정도에 가끔씩 발생하는 집안 행정에 대해서 주요 구조 부재가 수기 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기구조 부재는 큰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써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집안 행정에 대해서 주요 부재는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지만 건물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목표를 써놨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수치적인 통은 아니고 철학적인 통을 갖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 기반이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신축 건물을 갖다가 설계하고 있는 설계 방법이 AST 760이라는 것에 나와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우리 기준의 500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설계 지진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구하냐면 다음과 같은 맥시멈 폴리시널 러시오이고요. 그래서 이제 50년에 1%의 초확률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다시 말해서 제한 주기를 얘기하면 2479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제한 주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지방 운동에 대해서 3분의 1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라이프 세이프티가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미디어트 오큐퍼런시, 즉 찍어주고 갖다가 이제 보장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매트릭스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 새로운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는 데 사용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사실은 집안운동이라는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디자인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과 여기 있는 프리펀트럴 스케치에 대한 이러한 목표들은 그냥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5분 갖다 만들어보면은 빨리 진동하는 집안운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즉시거주 갖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계 갖다 하면은 맥시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갖다가 프리스크립트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리스크립트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약방의 그 약국에서 의사의 조제를 갖다가 처방을 갖다가 가지고 여러 개의 약을 담아가지고 감기가 치료하는 약을 제조하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몇 개 들어있는 것을 갖다 보면은 프리스크립트 스트렝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스트렝스라는 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강도로 갖다 얘기한다는 구제의 강도로 갖다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보시면 기준에서 여러 가지 식스를 갖다가 개수들과 파라메터 값을 갖다 넣어서 이거 값을 갖다 넣으면은 이 강도 값을 갖다 계산할 수 있도록 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디맨드 요구하는 하중, 지진으로 인해서 요구되어지는 하중 갖다 결정할 때도 각각의 각각에 대한 어떤 파라메터 값을 갖다가 더하고 곱해가지고 값을 갖다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이제 프리스크립트 스트렝스, 프리스크립트 디맨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디테일도 예를 들면 날씨가 해서 미니멈 레인포스먼트 디테일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서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갖다가 우리들이 사용자 기준 반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와 있는 값을 갖다가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사용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자인을 어떻게 경험한 적이 왔을 때 적어도 이런 건물들은 라이트게이트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정확한 하수와 구조물의 구제 요구하는 걸 변경할 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상에 대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라이프 세이프티라는 것은 이미 구조물이 탄성공명에서 넘어갈 상태에 있는 어떤 부분과 대응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구조에서 왔다 할 때 탄성에서 왔다 하는데 사실은 손상이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그 수성 구간에 있는 어떤 일들을 갖다 같이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상에 대한 정의가 매우 어렵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설계한 구조물이 진화 중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 갖다가 설계한 엔지니어가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성능을 갖다가 발행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수준이 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대대 단위의 성능 갖다 기반으로 해서 그 설계 갖다 하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 갖다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현행 기준에서는 층간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이제 평가 갖다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성능 갖다가 마치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층간변이라고 시스템 성능 갖다 연관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성능목 갖다가 만족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성능목을 갖다가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들 갖다가 현행 대지 설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이제 성능 기반 대지 설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있는 모델 기준에서는 ASP 4123까지 버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금 전과 다르게 조금 전에는 이제 디자인 얼스펙 그라운드부터 설계에 대해서 일반 건물이 라이프 세이프티 한 개 갖다가 만족시킨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지진 재해 수준을 갖다 정하고 각각의 지진 재해 수준에 대해서 구조물의 성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갖다가 정할까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나한과 베리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식 발생되는 집안조에 대해서는 콜렉스 갖다가 방어를 갖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포트 그라운드 모델에 대해서는 풀리 오퍼레이션 완전히 기능 유지 갖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갖다가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그 한계 디자인 그라운드 모델에 대해서 라이프 세이프티 한 개만 가지고서 우리가 설계가 됐다면은 만약에 두 개의 성능을 갖다 사용한다면 두 번을 갖다가 반복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네 가지의 성능마다 다 만족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네 번을 갖다가 그 설계 프로세스 갖다가 네 번을 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설계상의 재해수에 대한 허용되는 손상 수준을 갖다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합을 갖다 가지고 성능을 갖다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설계법 현행 사용하고 있는 신건축에 대한 설계 효과는 되게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 대한 매트릭스가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거시기 그라운드 모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목표 갖다가 만족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한 개의 목표만 만족하면 되는데 그에 반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성능 기반 내진 설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재해 수준을 갖다 정해놓고 이 재해 수준 각각에 대해서 성능 수준을 갖다 만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목표, 최대 4가지의 성능을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설계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성능 평가 갖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지진을 갖다가 저 AST 4123에서는 50년에 5%. 그래서 이제 5%의 초과 확률이니까 제한주의까지 970년의 그 제한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관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여기 설계에서는 지금 50년에 2%이니까 이것보다 기존 건물보다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2475년에 한 번씩 오는 지관동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재수의 정의가 구조물의 최소 수명의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여기 보시면은 다 50년에 5%, 50년에 10%, 50년에 20%, 50년에 50% 해가지고 50년에 대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에 대한 공기방지 수준을 갖다 일으키는 지방운동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ST 41이라는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성능 조합이 가능한 데 반해서 AST 7은 한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성능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ST 41과 우리나라 지방 운동 재해 수마다가 비교가 되는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여기서 모델 구조에 있는 것들은 50년이라는 구조물의 수명을 갖다 가지고 초과학을 갖다 결정한 부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이 10%라는 초과학을 갖다가 고정시켜놓고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수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바꿔서 결국은 이 제한주기 같아서 굉장히 유사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델 기준과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서로 상이한 지방운동 재해 수준마다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 AST와 기본적인 기준이 다르게 초과 확률 10%를 갖다 고정하고 구조물의 수명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주신 재해를 갖다 수준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개정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성능 목표에 대한 KBS라는 41 17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75년 결국은 제한주기가 175년이 아니라 50년에 10%를 갖다 초과할 수 있는 확률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2000년 IBC가 만들어지기 전에 UBC에서 사용하던 설계 기준, 설계 하중에 대한 이 하중만 사용할 때 가지고 이 하중에 대해서 라이프 스테이지를 갖다가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것 갖다가 주장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모델 구조라고 얘기하는 VSC 41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서 표현이 돼서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 성능 목표에서는 470년에 대한 것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에 대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최고의 지방 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거가 정말 신축 건물하고 똑같이 평가할 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 기반 내진 설계에서는 이제 소성 부분, 탄성 이부의 부분에 대해서 손상하는 평가를 갖다 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해석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갖다가 다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해석 절차도 열어놓고 있고 비선정 해석 절차도 열어놓고 있는데 선정 해석 절차 같은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쉬운 구조물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정형화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탄성 요구가 굉장히 제한적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CR이라는 이벤트 투퍼시티 레이시오라는 것이 시설에서 작은 것이니까 굉장히 요구하는 하중수준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얘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비선형 해석 절차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 매우 어렵고 복잡해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분리시 필요하고 해석 시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구성 문제의 수준에서는 실제 실험에서 예측된 결과를 잘 묘사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신뢰성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모델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만들 뿐만 아니라 수치 고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기반노마다가 입력 대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반노마다 합리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해석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다음과 10층짜리 건물 같은 걸 해석한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스프링들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스프링 중에 하나가 이제 기둥 스프링과 그 다음에 이제 접합부 스프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접합부에서 실험한 것과 해석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것과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오차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기둥도 마찬가지로 실험마다 통해가지고 얻은 실험 결과하고 여기에 있는 스프링 모델 같은 가지고 한 것들이 굉장히 잘 따라가야지 이제 정확한 모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고 댐핑이라든지 매스라든지 그 다음에 퓨델 페이퍼 같은 것들을 잘 집어넣어서 해석을 갖다 해서 결국 이런 그라운드 문제를 집어넣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랑 많은 엔지니어들이 결정을 갖다 되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약산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약산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 스펙트럼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유형에 있고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변이례수법이라는 것이 있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엔트법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모달 푸시 어널리시스라는 것이 크게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이 이제 약산법인데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뒤에 있는 두 가지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DCM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국타랑 프라이브라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보면 굉장히 잘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 메서드라는 파이자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보시면은 200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PA라는 이 방법은 소프라 교수님하고 고열 교수님이 쓰신 2000년 연구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연구에는 저도 참여를 갖다 해가지고 연구 갖다 해서 업데이트 시켜 나왔었는데 여기에 제가 연구했었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MPA라는 거 갖다가 1년 때부터 전개까지 이제 연장시켜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할 때 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능력 스펙트럼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평가에서 평가 요령이 있고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또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프로세스인데 어떤 프로세스냐면은 비선형 요구 응답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데 이게 이제 능력 스펙트럼이고 이거는 이제 디밴드 스펙트럼인데 이 디밴드 스펙트럼의 값을 갖다가 댐핑으로 내리는 거예요. 댐핑으로 조정하다 해서 에너지 수선을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예측하는 건데 에너지 수선 기술하는 거는 일렉트릭 디스페이션도 에너지 기술이고 댐핑 기술은 에너지 기술인데 댐핑은 순수하게 탄성 시스템에서의 에너지가 수선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댐핑을 하다가 이용하는 거는 결국은 비선형 구간에서 에너지 순환을 다 묘사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도 없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갖다 한 걸 보면은 단주기 구간에서 100% 이상의 에러 갖다가 과대평가 갖다 하고 중간 주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50% 갖다가 과소평가 갖다 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파악해서 ASC 프로그램 원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DCM 갖다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DCM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디밴드 스펙트럼을 갖다가 다음과 타겟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파라미터 조합 같은 걸 특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MBOF를 갖다가 효과를 갖다가 추가하기도 하고 반복 설정에 대한 강도함수를 갖다가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다 릴레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미리 분석을 통한 경험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각각의 케이스별로 에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문제점은 있지만 사실은 이 댐핑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메서드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이 엔트메서드라는 것은 다자연적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항해모드를 갖다가 포함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RUT라는
아주 오래된 관계 갖다 사용하는데 알리스는 잘 아시지만 리마크와 폴이라는 분이 이제 이 카페에서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이거 만약에 여기에서 트리팅 팩터라는 최대 타겟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일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이 리버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구하는 게 다음과 같이 필요하게 이렇게 꺾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정의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 콘크리트나 스틸, 고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1mm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드 디스플레이스먼트 갖다가 원래는 5mm였는데 1mm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으면 별로 큰 차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9배의 업데이트 팩터 갖다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방법이 좀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랜선 부분 그런 문제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참여했던 이 MPA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달 디스턴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라는 모두 응답 스펙트럼을 갖다가 그냥 별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업무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각 모드별로 푸시업을 갖다 해가지고 모드별로 여기에 대한 푸시업을 갖다 그리고 이 푸시업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 푸시업에서 일렉트릭 스플릿 그 다음 일렉트릭 스플릿이랑 폴스 인포메이션의 릴레이션을 찾아가지고 각각의 원리비 오브 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모달 디스턴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랑 똑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일자적 그림을 바꾼 다음에 이 전체의 그림을 갖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적으로 갖다 시작하는 것이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빠르고 또 여기에 나오는 결과 갖다 가지고서 최대값을 갖다 그라운드 젠드에서 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중첩을 갖다 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수달에서 대시나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방법들은 사실은 현재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모달 스펙트럼 어널리시스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의미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모드라는 것은 일렉트릭 모드, 그러니까 일렉트릭 시스템에서 나온 모드 값인데 이 값 같은 게 플라스틱에서는 이제 강성이 바뀌기 때문에 모드 값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난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렉트릭에서의 모달 옵티멀리티 같은 이제 그 직교성이 일렉트릭 시스템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옵션을 갖다가 S1,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옵션에 놓아다가 분리가 딴 다음에 그 그라운드 옵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갖다가 가자드 업무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1차 모드의 그라운드 옵션에 대해서는 1차 모드는 굉장히 크게 리스판스가 만들어야 하는데 2차 모드와 3차 모드는 거의 리스판스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렉트릭 시스템에서는 이건 당연히 0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2차
밴드위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뭔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비즈니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 설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보면 차세대 내성 기반 설계라고 그냥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현재 공동등 기반 성능 기반 내성 설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능을 갖다 시스템 기반이 부재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 탈락에 대한 이걸 뷰에 대한 각각의 부재에 대한 어떤 평가가 돼가지고 부재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재라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갖다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능 수준이라는 것이 IO, LS, CP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용어적 정의로는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준 매개변수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이걸 판단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보강을 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관계자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개변수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 기준에 포함된 보장 수준의 명확성이 부재하다 하는 것이고 도대체 이런 것을 만족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불확실한 요소들과 다 생각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한 단계에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결정적인 것, 디터미니스틱 어프로치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를 갖다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원 햄버거 박사님이 더 이상은 이제 성능 기반 인터넷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이런 거 같은 이야기가 힘들다 이제 짚으시는 걸 갖다가 한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피어라고 해서 패스티스 벌시트 이미지 센터에서 나온 사이즈 로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 갖다가 우리가 디피즈 배리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갖다가 우리가 IO, CP, SS, 라이프 세이프티 이런 거 같은 이야기하지 말고 돈으로 얘기하자. 잃어버리는 돈으로 얘기하자. 아니면 이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얘기하자. 이런 이제 우리들이 정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얘기 같은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결국은 엔지니어링 파라미터라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IM 해가지고 이제 그라운드에 대한 재해수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가고 이러한 재해수이 정해졌던 재해수에 대해서 건물이 어떤 디스탄스가 응답을 갖다가 만들어내는가 충당면이가 얼마가 되는가 부재는 얼마의 부재를 갖다가 먹었는가 이런 거 갖다 가지고 각 부재별로 데미지 메저가 손상 갖다가 판단한다. 손상이 생겼으면 돈이 발생이 됩니다. 돈에 대한 거 갖다가 랩핑하다 하시면 그 피제 갖다가 만든 다음에 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것이 다 디터미니스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 결과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다 써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전체 구조물에 대한 로스를 갖다가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퍼포먼스를 갖다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갖다 가진 결정권자들이 당신의 건물은 50년 동안 얼마나 더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시 갖다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0년의 평간 손실이 얼마가 될까 하는 공식적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그거 갖다가 이런 골조에 대해서 한번 해석 갖다 해보고 이제 이 골조를 갖다가 보강한 다음에 해서 이만큼의 공간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에 대한 심플한 예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이게 좀 9층, 12층, 15층, 18층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애널리시스 갖다가 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차이값입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 보강 정보와 보강 허가물에 대한 차이 같다 보면은 50년 동안에 20만 달러, 45만 달러, 100만 달러, 49만 5천 달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을 갖다가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 갖다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어떤 분이 이 건물을 갖다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한 분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IOCP 이런 거 갖다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다음과 같은 어떤 판단 근거 갖다가 내가 잃어버린 돈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사용 못하는 날짜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빨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계산들이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컴퓨터 파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프로젝터라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시작 단계이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피해 방법이라는 것이 4개 변수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피해 방법이라는 것은 지진 발생 시점의 구조물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큼의 회복 실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쓸 때까지의 어떤 그 상태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느 정도의 그 소실가 예측가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좋다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주변 건물을 확장할 때는 지진 발생 후 회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회복 능력 이전 상태로 회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4개 변수와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반도체 생각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호텔 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그냥 굉장히 브루노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이걸 실행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하여간 이렇게 기념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복 필요가 뭐를 평가할 거냐 예를 들면 병원의 경우에는 한 대 수용력이 몇 배드냐 200배 병상인데 그 200병상마다 다시 확보하려면은 얼마나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느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피 시설의 경우에는 디나믹 수용력 반도체 능력에서 칩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회복 필요에 대한 평가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진이 와서 T제로라는 시간에 지진이 오면은 갑자기 이제 손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캐퍼시티가 환자를 갖다가 보는 배대 숫자가 떨어진 거예요.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음에 이제 보강을 갖다 하고 이제 보수 갖다 해가지고 듣는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T1이라는 시간에 다음과 9% 갖다 유명할 수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지진 생략 손실량이라고 하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쓰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가지고 설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조금 전에 사이트 프로세스미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대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별적인 건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 다음에 커뮤니티가 있고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한 개 한 개의 그 사이트 비즈니스를 갖다 구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그건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비즈니스를 갖다 만들고 이런 대체가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그걸 또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 있는 대단인데 이 면접 갖다 보고서 이런 대책이 좋겠다, 저런 대책이 좋겠다는 스트레티지를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예시인데요. 이것은 한 가지 건물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전과 보강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레지던스 갖다가 평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싱 캐퍼시티 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한 이제 100% 사는 것에서 지진이 왔을 때 얘는 이제 오리지널 건물은 다음과 같이 1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강을 했을 때가 이제 주황색 그래프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과 들어갔다 보면은 어떤 걸 이 스트레티지가 이 보강 스트레티지가 괜찮은 건가 괜찮지 않다면 어떤 거 갖다 사용하다 해야지 이 면적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과 틀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 갖다 판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나 이제 어떤 커뮤니티 갖다가 이제 계획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툴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연구가 많이 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베이스가 부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갖다 드릴 텐데 트랙 내진 설계, 성능 기반 내진 설계, 차세대 내진 설계에 대한 소개 같은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언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제 기반의 내진 평가 시스템에서 시스템 기반 평가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 로스 에스티메이션과 그 다음에 사이즈빅 레지디언스 같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차세대의